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 재판 시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통해 몇 시간의 비폭력적인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세훈, 유승민 변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주말에 대선 불출마와 당내 경선 불참을 각각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국민 경선 포기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선 후보 경선 결정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규칙을 확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주장했지만 김동연, 김두관 등 비명계 주자들은 종전 100% 국민 선거인단 투표의 국민 경선 방식을 포기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딥페이크 주의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측이 이 후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보를 받았다며 유포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외에 다른 대선 주자들을 다룬 AI 기술 조작 영상, 딥페이크가 이미 온라인에 여러 건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확인돼 정부와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벚꽃과 눈 동시 상영입니다. 밤사이 서울에 때늦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에 처음으로 4월 중순에 눈이 쌓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꽃과 벚꽃이 동시에 펼쳐진 이색적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K-애니메이션 돌풍입니다. 한국 제작사와 영화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가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1일 북미 3,200개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사흘 만에 약 27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집계도 나왔는데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관객을 더 끌어모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은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사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요.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 재판에 앞서서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을 했고 또 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한 뒤에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이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이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은 이 법원이 청사 지하를 통한 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이 법정 내부 촬영과 관련해선 추후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초 이 불허 결정을 내렸던 건 이 언론사의 촬영 허가가 너무 늦게 신청이 돼서 필요한 절차를 이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서 기각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지 이 부분도 관심사였습니다. 오전 재판 상황 소개해 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증인 참고인들의 검찰 조서 내용을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실체가 많이 밝혀졌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을 언급하니까 고개를 젓고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도 보였다는데요.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아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하게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또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해서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관례에 따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신원을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사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말했고요.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의 본 재판의 첫 재판이기 때문에요. 이제 검찰도 공소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역시도 윤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모두 진술을 한 거고요. 1시간 정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12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그 검찰의 공소 내용 그리고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요. 증인 신문도 예고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는요, 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당초 지난달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선 이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결정이 됐지만 일정상 변경됐습니다. 이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유일하게 이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입니다.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죠. 또 이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설 경우 이 검찰 측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초동 법원에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요, 이제 방금 전인 12시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오전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오후 2시 15분에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제 정회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후 재판에서 아마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 늦은 오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옮겼죠. 어제는 사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외부에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 상가에서 경호팀과 산책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부터 사저 건물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가량 산책을 했고 오후 5시쯤에도 재차 산책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도 손줄된 머리에 남색 패딩 점퍼,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었고요. 산책 당시 사복을 입은 김성훈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경호팀 5명 정도가 밀착 수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요,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무는 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오후 사저에 도착한 뒤에도 이 차에서 내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건물 안에서 이웃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고생 많으셨어. 이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지합니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그래서 아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 그거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첫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직접 모두 진술을 했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에게 대해서 적용하고 또 기소를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때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를 한 일종의 이제 평화적인 그런 사태였는데 이걸 내란으로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치의 좀 헌법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상 어떤 이 형사법과 관련된 이제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증언과 또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폭력을 유도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신청한 첫 번째 증인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직접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걸 증언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지만 실제로 이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당시에 끌어내고 해산시킬 목적들 또 이 선관위의 어떤 군을 투입한 목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큰 어떤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령관들은 이걸 이제 지금 현재 나와서 부인을 했지만 검찰 진술서에서는 또 인정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진실관계, 즉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논쟁이 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법률에 정해진 방어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분들은 어제 진실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의인이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다른 증인들도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6.3 조기 대선이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접어들었는데요.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요,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내부 경선에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어서 여전히 중대 변수로 주목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대행의 속내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한대행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대행은 앞서도 이 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몇 차례 해왔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으로 밀어볼 때 이 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한대행이 이 보수 진영에서 자신에 대한 대망론이 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이 표현, 그러니까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을 두고서 이 해석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대행이 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이 보수 진영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이 사실상 불출마 입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차출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도 한대행이 뭐 명확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늘 역시도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권한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 출석 대상자로 국회의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총실에서는요, 대통령 유고 시에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 전 마지막이 될 대정부 질문인데다가 한덕수 대행이 출석 대상자로 채택되면서 대선 출마에 대한 한대행의 보다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이 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불출석을 결정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 당시엔 지금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대행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켜달라는 주문 역시 보수 진영에서 한대행 차출론이 무성한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아직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가타, 부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한대행의 속내를 두고서 정치권의 설왕설래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리실 내부에서는요, 한덕수 대행이 경제와 민생, 대선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 대행이 이 대선 출마에 뜻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한 대행이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선 참모진을 배제한 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2017년 대선 당시 이 황교안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뒤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대비해서 여전히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에 더 힘이 실릴 거고, 그만큼 보수 진영 대선 후보 구도도 가변성이 커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자신의 출마를 설득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가 자격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역시 한 대행이 불출마를 완전히 결심하진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화한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상 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높아 보입니다. 적어도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죠. 다음 달 4일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결정은 나야 합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상 대선에 입후보하는 이 공직자들은요, 선거일 3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 대행이 만약 이 대선 출마를 결심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달 4일 전에는 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뒤에 경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속내가 무엇이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 한덕수 대행 출마론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목되는 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48.8%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전 장관이 10.9%,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8.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2%,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와 이 보수 진영 주자들 간의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선 아직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이 한덕수 대행의 수치가 눈에 띄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보수 쪽 후보들을 모두 이기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이 한 대행과의 대결에서는 그 격차가 26.6%포인트였고, 이 김문수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29%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 구도에서는 31.9%포인트의 격차가 났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35.7%포인트로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해당 여론조사가 진행됐던 시점엔 대선이나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이었지만, 현재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그래픽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요, 한대행 차출론을 넘어서서 한대행 추대론에 또 군부를 떼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도부가 만류해서 접었다고 합니다. 네, 친윤계를 중심으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대행을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일부 의원들은 지난주에 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준비하거나 기자회견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경선을 앞두고 당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좋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자제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특정인을 옹립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을 경계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한대행을 향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먼저 들어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국민은 내란 승계 후보를 거부할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 문제에서 한대행과 현 내각의 월권도 무책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구원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저급한 정치로 외교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이 될 자격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정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요, 이른바 한덕수 추대론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해당 행위다. 이 같은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나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리면요.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추대론을 띄우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김을 빼는 건 해당 행위라고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을 관리해야 할 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의 경우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 한대행을 흔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거든요. 세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각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그냥 전 지나가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반하죠. 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에 반하죠. 몇 명이 아마 조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경선이 자꾸 무슨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이 경선의 중요성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모양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하실 일은 이 부분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요, 이 보수진영 대선 구도에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 나아가 보수진영의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또 돌출했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혀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요, 국민의힘의 경선 불출마 이걸 선언한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중도 확장을 주문하며 자신의 비전을 함께해줄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미 이 출마 선언 일시와 장소까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였고, 측근들은 불출마 선언을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상당수 오 시장 캠프 참모진은 이 불출마 선언 자체를 몰랐을 정도로 이번 결정은 이 오 시장의 전격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 불출마 결심 배경에는 당내에서 분출한 한덕수 차출론도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명태균 리스크 같은 악재가 있었지만요, 내부적으로 정한 이 출마 선언 날짜를 하루 앞두고서 저렇게 전격적으로 출마의 뜻을 거둬들인 건데요. 적잖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 당내에 있는 주자들을 제치고서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영입론처럼 또다시 당 밖에서 한덕수 대행을 모셔오자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 게 오 시장 불출마 결심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인사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오 시장의 생각이 이 기자회견 예고를 통해서 흔들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이요, 불출마 선언을 한 전후로요, 한대행을 직접 만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 직후인 그제 오후에 한대행을 만난 걸로 알려졌고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 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기 며칠 전에도 한대행을 만나는 등 한대행과 소통을 해온 걸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 시장은 불출마 선언 뒤에 한대행 출마론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이 대선에 나올 결심을 했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을 해서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요,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제 줄곧 밝혀왔듯이 이 당의 경선 룰, 경선 방식,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결국 경선 불출마 결심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 같은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만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고 2차 경선과 본경선에선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당심과 민심을 각각 5대5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 즉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이 이 상대당의 수월한 후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100% 국민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완전 국민 경선 도입을 주장해 왔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 역시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입장 발표 직후 일부 언론들이 대선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자 국민의힘 경선 불참여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 등으로 대선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선거법상으로 일단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든 아니면 지든지 간에 일단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하면, 그래서 끝까지 거기에 레이스에 임하게 되면 탈당하고 나서는 바로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음 그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는 아예 불참하는 게 그게 옳은 방법인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곧 치러지는 그 대선 본선에는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은 일단 갖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 한대행의 속내가 과연 뭐냐,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이 발언을 놓고서도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말로는 아직 불출마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언론사에다가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 말은 곧 결국에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그 고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반한 감정을 등에 업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아직도 열려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우리 이현정 패널께는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 구도가 아주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력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은 당내 경선 불출마를 불참을 지금 선언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빠진 자리, 두 사람이 갖고 있던 기존의 지지세가 누군가로는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게 대선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오세훈 시장이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한 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이 캠프에 함께할 인사들, 서울시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다 사표를 제출했어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실까지도 마련하고 출마 장소까지도 이미 다 정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측근들도 거의 몰랐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마 결정적 계기는 당일날 있을 이 출마 회견과 함께 성완종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짜에 잡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참여했을 때 그때 이제 한 50여 명이 되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오세훈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 문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여러 의원들한테 캠프 참여를 요청을 했지만 한덕수 대행의 참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도 정체인 상황이고 의원들이 지금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출마해봤자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또 국민의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외부의 어떤 이 인사들에게만 의존하는 당내 의원들 분위기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이 정책 판단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 룰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했다는 판단이 내릴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분의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 뭐 비슷하게 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또 중도 보수 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지지율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 부분 아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나올 여론조사가 꽤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현정 패널께서 이제 성일종 의원님을 성완종이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네, 성일종 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비명계 주자들 간의 이른바 경선 룰, 경선 방식의 확정을 두고서 지금 대립이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측은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 당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부 비명계 주자들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지도부는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당원 투표 그리고 중앙위 의결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종전에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경선 룰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주당은 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는 이 국민 참여 경선을 이 새로운 경선 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리당원이라 하면요. 12개월 전에 이 당에 가입을 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0만 명의 권리당원이 되는데요. 이 권리당원이 50%를 이제 투표로 결정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이 100명의 국민 상대 여론조사로 이 후보를 정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경선 룰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룰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까지 이 당원 투표와 이 중앙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런 새로운 방식이 확정이 되면요. 이번 이 민주당 경선에선 권리당원이 아닌 직접 투표권을 권리당원이 아니면은 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민주당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에 일반 유권자의 이 직접 투표, 그러니까 이른바 이 국민선거인단 경선 방식을 배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의 이춘석 위원장은요. 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란 기본 원칙이 있고 이 선거인단 모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선 규칙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국민 상대 여론조사 인원이요 100만 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게 100만 명이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뭐 국민 상대 여론조사 하면 그것도 국민 참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하겠다는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겁니다. 전화 방식으로. 반면에 과거에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라는 거는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측에 나아가서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민주당이 그걸 허락을 하면 누구나 가서 한 표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정하는 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종전에 해왔던 그런 국민 참여 방식의 국민 참여 선거인단 방식의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요. 이 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주자가 지금 3명인데 그 3명 가운데서 김두관, 김동연 2명의 주자가 이 같은 당 결정에 아주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일부는 경선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김두관 전 지사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네, 당초 오늘 예정했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민주당 경선 참여 거부와 참여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선 불출마까지 검토하진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경선 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투표권을 권리당원만 행사할 수 있어서 권리당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에 경선 룰이 확정되는 만큼 김 전 의원도 이르면 오늘 경선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경선 방식이 원칙을 파괴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당선되지 않았냐면서 이번엔 이걸 배제하는 건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을 어긴 거고 절차적으로도 후보자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금요일 경선 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요. 당원 투표가 끝나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거든요. 김 지사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 규칙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경선 통과해서 심지어는 지금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크고요. 절차상으로도 지금 그 후보자들 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당원 투표가 오늘 오후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도 지켜보겠고요. 끝나면은 뭐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반면 또 다른 비명계 주자 김경수 전 지사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규칙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경선 직전 삿바 싸움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명계 주자들은요, 새로운 룰이 이재명 전 대표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 측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는요, 경선 룰의 유불리를 계산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새로운 경선 룰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경선 방식이라는 게 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이미 당권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 권리당원 비중 50%에 달하는 투표에서 앞뒤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50%인 이 국민 여론조사 역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시 과거 했던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우려가 나왔던 그런 역선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요, 이 공직 후보 선출 방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면서 이 지금 제도 내에서 역선택을 막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또 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후보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결정할 때는 시대적 상황과 선거의 급박성 때문에 결정했는데 사실은 어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이번 선거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두 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저는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결국 4년 전 대상 경선 때의 어떤 좋지 않은 기억,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경선 룰을 좀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대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였는데 이때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지면서 막판에 판세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 선거인단 30만 명이 참여한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3%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차 투표에서 크게 지면서 자칫 2위인 이낙연 상임고문과 결선 투표까지 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당시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이 국민 선거인단에 다른 정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역선택 가능성을 의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이 이 전 대표 측의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조금의 변수도 없게 하고자 룰을 강경하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경선 룰을 두고서 이제 후보들, 특히 이제 비명계 주자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우세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경선 룰을 두고서 비명계 주자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이 국민선거인단 참여 방식, 이걸 왜 굳이 친명계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잡음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이걸 밀어붙일까? 이런 의문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당원 주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 돈을 내는 당비를 내는 이 당원들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한 표, 그리고 돈을 내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한 표라고 하면 이 당원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은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 대한 이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갔을 때는 특정 세력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투표율이 낮아버리면 그때는 특정 세력에 들어와서 결과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100%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 경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일단 이 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뭐 현재로서는 거의 뭐 99.9%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이 사실은 폐기하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 제가 볼 때 오히려 본인이 예전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정당성과 당의 어떤 이 정체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어떤 이 예전에 아까도 좀 전에 나왔지만 예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경선 때 마지막에 어떤 역전될 뻔했던,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명의 그 나머지 후보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빼고, 즉 분모를 바꿈으로 인해서 결국 50%를 겨우 넘겨서 사실 그때 이제 후보가 확정됐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압도적 강자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룰이든 간에 결코 불리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참여를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불참을 한다는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그런 뭐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처럼 보수 진보 각 진영의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나면서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우에는요, 이틀 뒤에 발표될 1차 컷오프, 그러니까 4명을 걸러내는 그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앞두고서, 이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행해지는 건데요. 그 여론조사를 앞두고서 시민과의 접촉면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주자들 간의 신경전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이 딱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 6.3 대선에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선언을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요, 모두 8명, 민주당은 4명입니다. 이들은 이 대선 레이스의 첫 주말이었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는데요. 우선 이 국민의힘 주자들부터 살펴보면요,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 서울 소철구의 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이 4명을 추리는 이 1차 경선을 앞두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 지지세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 오늘 오전에는요, 이 보수의 텃밭인 경북 안동을 찾아서 고 두봉 레나도 이 주교의 장례 미사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권 출마 후 첫 지역 행보로 지난 11일과 12일에 울산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주말인 토요일에 방문한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에는 3만 명의 시민이 운집한 걸로 전해졌고요. 어제는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수를 돌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해피워크 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상 악화로 취소되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에 나섰는데,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면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의 주자들 사이에서는요, 수도권 다음으로 표심의 영향력이 큰 이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의 사수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10대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오늘 오전엔 부산을 찾아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안 의원은요, UN 기념공원 참배로 부산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부산시 의회를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 안에는 10년 안에 인공지능 상강 진입, 제2의 과학 입국 실현 등이 담겼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보수 리더십 계승 의지를 강조하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방문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나 의원은 어제 이 이화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큰 위기다.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뭉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제 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 주자들의 행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원들은 저를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당은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일반 국민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생각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 그 미래를 저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건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 그 마음 가지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4월에 이렇게 눈 오는 날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는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대구시장직을 이미 그만둔 홍준표 전 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홍 전 시장 오전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눈 홍 전 시장. 경선은 즐겁게, 대선은 치열하게 할 거라고 출마 포부를 밝혔고요. 권영세 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 이때에 국민들은 유능한 리더십을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홍 전 시장은 바로 잠시 뒤죠. 2시부터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지도부와 만난 홍 전 시장의 모습 보고 오시죠. 큰 뜻을 품으신 만큼 그 뜻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혼란기를 극복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다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은 즐겁게 하고 대선은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개혁신당을 탈당해 최근 입당한 양향자 전 의원도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며 경선에 뛰어들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주말 대선 완주를 강조하면서 마라톤 대회 참가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엔 구미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후엔 경북 안동에서 열린 고 두봉 레나도 주교 장례미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나란히 앉은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요, 민주당은 이 경선 룰 변경, 이 후보풍 때문에 당초에 이제 4파전으로 그렇게 잡혔던 윤곽이 좀 흔들릴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전 대표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업체 방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대표는요, 이 국내 AI 반도체 이 설계 전문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방문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AI 챗봇 관련주가 들썩이기도 했는데 이 전 대표의 오늘 행보는 그간 자신이 내놨던 이 국가주도의 AI 등 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장에서 이 전 대표는요, 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로서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이겠죠.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독주 속에서 어제는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첫 공개 행보로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오후에는 경남으로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친노, 친문 적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저녁 7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불출마를 고심 중인 김두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역시 경선 룰에 반발하며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현재 이재명 전 대표와 비명계 3김의 구도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전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세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앞서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여야가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지 못하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뛰느냐,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느냐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을 했습니다. 저 김두관 백척간두 진일보고 결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란 종식, 국민통합, 정권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용어 하나하나가 아주 후보들 진영에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불출마를 고심 중이다.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지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의 불출마라는 건 일단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경선 불참입니다. 지금 선거에 아예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경선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그 부산 일정, 울산 부산 일정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인 토요일에 방문한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에 3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저렇게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3만 명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 측의 주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각 진영 후보들 대선 행보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50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전에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그 관문을 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50일 동안의 기간 또 각 당의 내부 경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노출할 것 같은데 각 진영의 후보들이 가장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워낙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경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과연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이제 집중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구도 자체도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점점 더 가열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있을 이제 토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뭐 대중적인 연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후보 간 토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한 이런 어떤 선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후보들의 마음을 살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세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주말 토론이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토론을 통해서 4명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2명이 정해지는 이 순서로 갈 텐데 아무래도 본선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역시 TV 토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헌 위법한 비상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과 동시에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만나서 인터넷 정보 강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AI, 반도체, 이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국민께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오히려 집안 싸움으로 비춰져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대급 요란한 춘4월입니다. 지금 4월 중순입니다. 봄맞이 벚꽃 나들이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인데 지난 주말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 비, 그리고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개한 벚꽃 위에 눈이 쌓이는가 하면 이 강설과 벚꽃 낙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기묘한 조화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네, 이 지난 주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이 4월 중순인데도 오늘까지 이 평균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절정에 달했던 벚꽃은요, 어제 이 강한 바람과 봄비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4월의 때 아닌 눈과 함께 눈비와 함께 이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면서 시민들도 당황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추워가지고 좀 약간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러고 비가 와가지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바람이 좀 세게 분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이 전라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였고요. 새벽 사이 강원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면서 10cm가 넘는 적설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서울의 4월 중순 기준으로 이렇게나 많이 눈은 내린 게 1907년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이라고 합니다. 20도를 웃돌았던 봄 날씨가 추위와 강풍, 우박이 내리는 궂은 날씨로 급변한 겁니다. 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보가 됐는데요.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날씨는 16일부터 낮 최고 20도 안팎을 회복하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국이 뻥뻥 뚫린다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이었죠.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지금 실종된 50대 근로자의 생사 여부가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안산선 사고 현장에서 20대 근로자는 실종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이 함께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아직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실종된 작업자는 지하 35m 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몰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통상 72시간으로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은 데다가 이 지난 주말부터 내린 이 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일 내린 비로 이 구조 현장 지지 기반이 약해져서 추가 붕괴 우려까지 나오자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요. 지금 어제와 오늘입니다.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또다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부산 사상구가 오전 5시쯤 땅 꺼짐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중에 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생기면서 사상구청 1개 차선을 통제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이 어쩌다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최대 성일이자 축일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미국에서 각종 이 가짜 부활절 달걀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계란 대신 감자나 마시멜로, 돌 등으로 이 가짜 부활절 달걀을 만드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이 껍질에 색을 입히고 또 그림을 그린 계란을 나눠 먹는 것이 이 종교적 전통인데요. 최근 이 계란 가격이 폭등하자 비싼 계란 대신에 이 다른 음식이나 물건으로 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기분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네, 미국 달걀값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그로 인한 대규모 닭 살처분 탓에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12개당 6.23달러, 우리 돈 약 8,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달걀값 폭등으로 최근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마시멜로우나 감자로 부활절 달걀을 만드는 영상들이 다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영상에서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감자 포대를 쏟은 뒤 감자에 색을 칠하면서 부활절 달걀처럼 꾸미기도 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골판지로 달걀 모양을 만든 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서 가짜 부활절 달걀을 만드는 웃지 못할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이 가짜 부활절 달걀 만들기는요, 2023년 당시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오르면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자료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60% 폭등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찰흙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계란의 판매도 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공예품 소매업체는요, 이 계란 모형 키트 판매가 전년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고요. 계란 장식 키트를 판매하는 업체인 파스는 이 설문에서 응답자 78%가 전보다 계란을 조금만 살 거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